저희 이 사업은 그 2021년도 인문도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천 일기 읽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천 일기 읽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 학기는 1이라 해서 이제 그 4회 강좌로 이번 학기 있고 다음 이제 또 해가 바뀌면 봄에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참석하셔서 좀 들으시고 이 대천 일기 읽기는 내년 한 4월이나 5월 되면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UCC 공모전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지금 촬영한 이 영상하고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UCC 공모전에 이렇게 응모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상도 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그 대천 일기 읽기의 첫 주제는 어떻게 보면 대천 일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천 마을 사람들과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일기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 우리 역사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일을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은 이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어떻게 보면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약 기억을 딱 잃었다 하면은 아침에 올 때는 여기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못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가 앞발을 내디려고 할 때 그 내디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다. 또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죠? 내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좀 알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이제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잖아요. 뭐 재개발도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동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을 예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 마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를 갖다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어디 낯선 데를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뭔가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곳은 굉장히 안정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런 걸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이 대천 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를 좀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일기 속에 그 주인공은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마을에 뭐 태풍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던 자기의 자식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오는가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힘인 거죠, 힘. 이걸 찾아보는 게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인문학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도구로서 대천 마을의 토박이셨던 윤희수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이 쓴 일기입니다, 일기. 그 일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일기를 쓴 이분에게 있어서 이 일기를 왜 썼을까? 그 기록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중요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오늘날에 뭐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기 잘 쓰는데 지나가면 버리쁘잖아요. 학생 혹시 일기 써요? 아니요. 어릴 때 썼지. 네. 그 지금은 버리있다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뭔가 내를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일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막연하게나마 밖에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럴 때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기술들, 오늘 무슨 일을 했다, 뭐 농약을 비료를 얼마나 뿌렸다, 어느 밭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정리해 놓는 것, 이게 다음 해에 농사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록이 이런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천마을에 살았던 그 유니스 어르신이니까 이 마을을 먼저 사진을 먼저 좀 보면 이 17년도 항공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사진을 넓은 그 영역의 그 사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북구로 봐가지고 북구의 어쨌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그죠? 그 양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대천천, 이 대천천이 금정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요 앞쪽으로는 지금 신도시가 있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지금 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겠네요, 그죠? 이 어둠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천마을은 이쪽 위에 전통마을입니다. 물론 이 신도시는 여기 옛날 마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대천마을은 양달, 음달, 용동 이 세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4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인데 이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다 강을 이렇게 이제 이 좀 개간을 해서 딱 농지로 만들어 놓은 이런 흔적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대천마을이 이런 모습이면은 이제 과거 한 6, 7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단 무슨 염두에 두시고 이 대천마을이 생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 조선 후기 병자호란 직후에 많은 성씨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파평윤 씨라든지 장은정 씨, 안동건 씨 이런 분들이 이주를 한대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봤던 양달, 음달, 용동 이런 자연마을에 이제 터를 잡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전통 마을은 대체로 오늘날 같이 행정 시스템도 있고 경제 시스템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만 오늘날 행정 시스템은 국가에 시험을 쳐서 국가에서 이렇게 파견을 하는 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시절은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행정도 하고 자기들끼리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을 이 마을의 전체적인 어떤 걸 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레라든지 품앗이 같은 이런 경제 시스템, 서로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공동으로 이렇게 모시는 신도 있었습니다. 종교죠, 종교. 신도 있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학교도 운영합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국가가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서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로 오면 우리가 말하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는데 공립은 이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비는 일제시대나 6,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원천적으로는 교육은 그 마을에서 책임을 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항 이후에 오면은 좀 190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1905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을사보조약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을사보조약 하면 애국권 박탈되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가게 돼요. 식민지로
가는 그 과정에서 뭐 고종 황제가 해외 밀사를 갖다 파견하는 사건이 탄로나는 바람에 고종 황제가 이제 퇴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 해산을 막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뭐 어병 활동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무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력을 키우자.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갖다가 이제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 사립함영학교예요. 우리가 북구에서는 빨리 이 시기에 이 함영학교보다도 좀 빠른 게 1년 빠른 게 구포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구포 초등학교가 1907년도에 만들어지고 사립함영학교가 1908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그 식민지로 합방되고 난 이후에 폐쇄가 되고요. 여기 출신들의 그 양봉건, 윤경 이런 어른들이 19년도에 3.1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립이라고 하는 학교가 민족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 오면은 마을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회도 만들고 이제 마을 회관을 만듭니다. 이제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학도 운영합니다. 이 학교를 국가에서 잘 안 세워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앞서 정건대 임천재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야학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학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함영초등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문고 같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근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까지고 해방 이후에 이런 농촌 마을로서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80년대에 보면 이 지금 우리 요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하고 90년대 오면서 이제 택지 개발이 돼요. 이 일대에 택지 개발되고 저 대천마을 위쪽에는 옛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90년대 후반에 보면 지하철 2호선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농촌 마을의 대천마을이 굉장히 근대 도시, 아주 새로운 신도시가 되는 그런 역사를 밟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지금 요 위에 사진이 보면 이제 마을의 회관이에요. 마을의 회관이고 이 마을의 연역비입니다. 마을의 회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마을의 신 이제 이 보면은 제가 고당할미 우리가 왜 뭡니까 저 금정산에 무슨 산 고당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같은 거기도 보면 사당이 있습니다. 그 할미를 이렇게 모시는 이런 당집이 여기 있는데 원래는 여기 아니고 이제 저 좀 위쪽에 산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전을 여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월 보름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금줄 같은 거 새끼줄을 해놨죠. 이 이제 마을 신성한 곳이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대천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천마을의 역사를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기 우리가 대천 일기 윤희수옹이 쓴 일기를 윤희수옹이 무슨 대천 일기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천마을의 일기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일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일기는 개인이 쓴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기록, 적은 기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날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밭에 가서 걸음하고 뭐 또 집안일을 뭘 하고 하루하루 그런 것들 볼 수. 그럼 어느 특별한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루 그날을 어떻게 살았는가 일상을 보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뭘 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도 뭐 매일 뭐 예를 오늘 주말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또 뭐 낮에는 부모님들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또 친구들 만나서 뭘 하고 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기에 매일매일 적힙니다. 근데 그날 하루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역사 자료로 쓰니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쓴 걸 몇 년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그 전체 흐름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친구들을 모여서 뭐 게임을 하러 갔다, 오락실에 갔다 하면 오늘 가서 무슨 오락을 했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는 무슨 오락을 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또 무슨 오락을 이 게임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쭉 놓고 보면 그러면은 그 게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게임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게임을 하는 나의 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처음엔 잘 하다가 그다음 잘 안 돼가지고 막 열도 받고 분노도 하고 막 뭐 마우스를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대응 방식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가 아주 좋은 자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내 혼자만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 가족들하고 관계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지역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국가적인 어떤 무슨 행사가 있던 거하고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쓰면은 국가의 역사도 개인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자료로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상사 연구가 증가해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는 우리가 조선시대를 예를 든다면은 조선 왕조실록이 많이 아주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조선시대도 일기 같은 걸 많이 썼겠죠. 옛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그런 일기를 토대로 왕조실록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들. 왕조실록에는 뭐냐면 그 사관들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 자료를 모아서 그걸 정리하는 어떤 초본이 있고 두 번째가 있고 마지막 최종본이 이런 놓을 때까지 줄여나가거든. 그럼 없는 자료들이 많다. 국가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기는 개인과 관계되는 거니까 왕조실록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오면서 이런 일상사 연구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일제시대 때나 오늘날은 보면 신문을 가지고 역사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신문에 소개되지 않는 내 개인의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름을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갖고 많이 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일기에는 자기 기록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 자료에 일상사 연구가 증가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개인 기록에 보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찍었던 사진 그 사진에는 뭡니까? 내가 그때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 제 어릴 때 찍었던 사진에는 고무신 신고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고무신을 신었는가? 그럼 어릴 때 내 고무신에 대한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라도 개인의 전기라든지 뭐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일기 또 개인의 편지 뭐 인터뷰 SNS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어쨌든 컨텐츠화 하는 어떤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일기의 종류에는 지금 이 유니스 어르신 같이 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을 했고 그 비료를 뭘 뿌렸고 얼마나 양을 뿌렸고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회계 오늘 내 수입이 얼마였고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고 이런 걸 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따라서 오늘 예를 들어 교사였던 분들은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일지같이 이렇게 쓰는 분들도 이런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스 어른과 이제 이 일기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1925년생이에요. 지금 그러면 몇 살일까요? 96살 정도 되겠죠, 그죠? 96, 7, 95. 이분이 아직도 아마
그 지금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48년도에 합니다. 23살 때 했네, 그죠? 자녀가 3남 2녀를 두었고요.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 회사를 좀 다니고 또 일본인 농장에서 또 일을 하다가 불화를 또 배웁니다. 절에 들어가서 그림을 잘 그려요. 나중에도 소개합니다만 일기에 이 그림을 많이 씁니다. 글도 많이 쓰지만 그림도 많이 그려요. 그러다가 이제 45년도에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늦게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마을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언제부터 쓰셨느냐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썼다고요. 그러니까 왜 일제시대 때 일기를 많이 쓰게 하는가 하니까 물론 우리가 정근대 사회에서 보면은 일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록이었는데 근대 들어오면서 국가에 의해서 국민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도 이렇게 포맷 있는 일기장을 딱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일기를 써요. 저희들 어릴 때도 다 그런 일기장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보면은 뭐 하루하루가 이 날짜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면 국가와 관계되는 무슨 기념일, 무슨 날 이런 걸 막 적어. 그러면 그 일기만 쓰다가 보면 오늘 무슨 날이네 하면서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 의식화돼.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를 쓰게 됐는데 모든 다 그렇다고 해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요. 지금 유니스 어른도 그렇지만 제가 김해의 어떤 어른도 일기를 분석했는데 그분도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그분은 일기가 굉장히 1914년부터 1983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니스 어른은 그때부터 썼는데 거의 2000년 아마 넘어까지 썼을 겁니다. 근데 54년부터 남아 있어요. 54년부터. 일제시대 때 없어서 좀 아깝긴 하지만 54년부터 남아 있는데 중간에 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4년이면 뭐 저보다도 더 10년이 앞서니까 저 태어난 것보다도 꽤 오래 전에부터 일기를 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분이 유니스 어르신입니다. 이때 한 90 정도 되셨을 때니까 되셨을 때고 이제 젊었을 때 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 부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금 이분이 쓴 일기입니다. 일기. 이제 이분은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기 양식이 있는 일기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가난하셔가지고 그런 걸 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꼼꼼하셔가지고 마을에서 종무일을 많이 보시거든. 그러니까 종무일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금전 출납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남은 것에다가 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기 이렇게 해서 이런 일기도 있고 이런 게 금전 출납부 같은 거고 여기 보면 이게 노트 같은 거 있습니다. 학생 요새 이런 노트 안 쓰죠, 그죠? 이런 노트는 이제 우리가 다닐 때 부모님들은 세대는 이런 노트 썼을 겁니다. 왜냐면 뭐 표지도 아주 예쁜 그런 것들일 텐데 이런 이제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일기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 농사 일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는 보리밭, 보리와 관계되는 것. 왜냐하면 그 전해에 보리를 파종을 하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추수하기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게 노예는 아닌데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파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런 머슴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뭐 여기 보면 감자, 보리 그리고 이제 6월달 오면은 이 모내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양도 하고 상추 같은 거 야채를 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는 쌀을 수확고 같은 게 얼마였다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런 농사일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대체 마을이 농촌이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전통적인 농촌이었다는 거.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어른이 불화를 그렸다,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봄에 보리를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보리 생산고가 얼마였는가? 자기가 밭 종류입니다. 밭 종류마다 보리 수확이 넣은 것을 총계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서 보리 표시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뭐 지금과 같이 아주 다양한 색깔의 펜은 없었을 때니까 이제 빨간색하고 검정색을 써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쌀 수확고입니다. 쌀 수확고인데 재밌는 게 찌를 그렸어요. 뭔가 이 시절에 약 1960년이거든요. 지가 이게 뭔가 식량을 축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지를 뭐 어떻게 보면 좋아서 그린 것이 아니라 지 조심하자.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 지잡기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검사를 해요. 그럼 학교에서 지를 잡으려면 지 통째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지 꼬리를 잘라가지고 갑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하라면 하겠어요? 지가 물론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숙제를 다 내줘 하면서 막 반발을 하겠지. 그죠? 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니까 이제 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뭔가 지금 보면 바람이 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 쭉쭉쭉쭉 이렇게 그어진 건 비가 온다 이런 느낌. 이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요 보면은 태풍 2호 이런 이제 그 날짜를 쓰고 요일을 쓰고 일기를 쓰는데 날씨를 쓰는데 이 태풍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84년이면은 1951년입니다. 51년? 왜 51년께 54년부터 제가 일기 있다고 했는데 뭔가 이게 검토해 봐야 되겠네. 이 책이 일기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는 게 아마 54년부터고 앞에 약간은 농사와 관계되는 부분만 51년부터 앞에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보면 소를 막 그려놨잖아요. 이 신축년 소띠해예요. 소띠해. 소띠해라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런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일기를 만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일상을 이리 보면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 뭐 개인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일기에 적었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조로운 뭐 밥을 먹었다,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단조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뭐 일로서 매일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습관화되고 익숙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뭐 주로 학교 다니는 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등교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일이다가 갑자기 방학이 왔다. 이러면은 뭐 어디 그런 단순한 일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어디 부모님들과 놀러를 간다든지 친구들과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보면 자기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낯선 곳에 차를 타고 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물에서 간다든지 잘 모르다가 매일 가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그 스스로가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진다. 일을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능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반복적인 생활, 그 다음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관계. 이제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대처마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외부에 다니면서 어떻게 자기가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온다. 장은 어떤 장이겠어요? 구포장이에요. 구포장, 지금과 같이 구포로 나가는 길이 좋지도 않고 저기 앞쪽으로 나가면은 이 언덕배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길인데 우차를 몰고 매일마다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이 우차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이 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뽑아봤는데, 오래간만에 오는 비에 할 일이 없어서 소신을 삼다가 낮잠만 잔다. 소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구포장이 이제 오늘같이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니까 장이 그냥 그 흙이에요. 흙이니까 비가 오고 나면 너무 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 같은 걸 잔돌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소가 가면은 그 잔돌이 박히잖아요. 소 발바닥에. 그러니까 소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우리가 뭐 논밭에 간다든지 이러면 소신이 별 필요 없는데 어쨌든 장에 갈 때는 그러니까 소신이 요 보면은 우고화 소집신,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무신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집신을 신었거든. 그 집신을 소에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동물이지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경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배려가 깊죠. 그죠? 그 동물이 어쨌든 소가 뭐 병도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잘 살아야 자기도 어쨌든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우차가 그 구루마는 일본어에 소로 된 소마차, 뭐 하여튼 우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운반 장에 다니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는 보면은 나는 아침 먹고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온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식전에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왔어. 팔두지라고 하는 이런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득이 되는가 하는 걸 소득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팔두지, 삼두지 일하는데 목판에 퇴비를 한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온 이야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에 가는 이유가 뭔지. 우차에다가 송지엽을 실는다. 나뭇가지나 소나무 잎이 우리는 그 촌에서 옛날에 갈비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에 가면은 소나무 잎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전부 다 깔꾸리가 긁어가지고 아궁이 불 뗄 때 그걸 써요. 그럼 거기 불이 잘 붙으니까 그게 불 피워가지고 나중에 장작 같은 거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구해서 장에 갔다가 파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것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락 우차 7대가 도작 벼 재배하는 용 비료, 벼에 논에 뿌리는 비료를 실러 구포에서 싣고 오다가 우리 소가 신장로 언덕에서 하락하여서 떨어져서 천만다행으로 소와 우차가 다친 데가 없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실러도 다녔다. 이분이 마을에 나중에 통장을 하기 때문에 그 비료를 이렇게 국가에서 배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 주는 표를 가지고 가고 일괄 이분이 이제 우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싣고 옵니다. 그러면 약간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그 운반비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는 우차로서 운임받는 배를 운반했다. 이 운임을 받고 배를 운반한 거죠. 이렇게 장에 가는 용도로 제가 뽑아온 내용에는 이렇게 썼지만 덜에 일하러 갈 때도 우차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덜에서 뭔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 생산을 하면 그 생산하는 걸 집에 운반을 해와야 되고 또 마을 창고까지 운반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비료 같은 걸 논밭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그 우차를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차 이용이 이 일기에 많이 있고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 일도 많이 하지만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운반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일기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본인은
장깨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과 관계되는 친인척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기를 보면 야 정말 열심히 사셨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데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분이 농사를 얼마나 지었는가 하니까 70년대까지 한 20마지기 지었다. 20마지기 학생 20마지기 모르지 어느 정도인지 4,000평 정도예요. 4,000평. 한 마지기에 한 200평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00평 정도 되니까 지금을 치면 4,000평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지. 만약에 요 지금 함양 신도시에 4,000평 있다 하면은 부자 되겠지. 이 시절에는 그냥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이렇게 농사 짓는데 이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밭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벼나 보리를 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 시절에 벼 보리가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돌아가지고죠. 벼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확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거든.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밭 일궈가지고 물대가지고 논으로 바꾸고 그게 이양을 해서 또 벼를 심어서 쭉 가서 9월 말 10월 초 요즘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겠죠. 추수를 하고 또 그거 갈아 엎어가지고 또 보리를 뿌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벼 보리 이모작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은 봄 되면은 뱁씨를 정리한다. 그리고 모판을 만든다. 모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모판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모판을 보리밭 옆에 보리를 조금 베어내고 거기에 조금 땅을 갖다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물을 대서 거기에 뱁씨를 뿌려가 모판을 만들어요. 그럼 그 모판을 우리가 이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 뜯어내 가지고 본토에다가 심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판을 만들고 모판에 또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피는 벼 이전에 우리가 뭐 먹기도 하던 어떤 그 곡물에 해당되긴 한데 벼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게 벼 위에 것들이 올라오면은 벼가 생장하는데 영양분이 이것도 먹기 때문에 이걸 뽑아줘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피를 뽑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잡초 같은 것도 이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이 모내기를 모판에서 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모를 찐다라고 표현하는데 뽑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잡초 같은 게 있으면 털어냅니다. 그래야 이양할 때 되면은 잡초가 이제 적어지거든. 그 모내기 하고 나서 또 이제 김매기 하고 이러면 모내기 할 때가 가장 바쁜 거예요, 농촌에서는. 그리고 이제 김매기 하고 이제 한여름 되면은 좀 편안하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추수할 때 이제 또 바쁘죠. 그죠? 이제 베고 탈곡하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절에 전부 다 낫으로 다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뭐 트랙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혼자서 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모내기 할 때라든지 추수할 때 되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앞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도시 인근에는 품앗이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사기도 하고 그럼 이런 인부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때는 뭔가 이 사람들 잠도 먹여야 되고 점심도 먹여야 되겠죠. 그럼 그런 거 이제 여자들은 그런 것도 하는데 또 바빠요. 어쨌든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보리 파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리 비료를 하고 또 나중에 보리 베고 탈곡하고 이런 게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일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도 보면은 아침에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가? 아니요, 걸어가? 네. 학생이 돈을 쓸 때는 어떤 경우에 돈을 쓰지? 이제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거나 어. 아니면은 서점 가서 책 같은 거. 근데 학교 가면은 밥을 안 줘? 아니요, 밥 줘요. 주는데 또 뭘 사 먹어야 돼. 네. 현금이 필요하잖아, 현금이.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자식들이 학교를 가니까 학비를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먼 데서 가려면 차비를 줘야 된다든지 또 방금 이야기했던 참고서를 사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현금을 줘야 돼. 그럼 농촌에서는
뭐 먹는 쌀만 있어도 뭐 야채밭에 야채 있고 이러면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애들이 어디 가야 된다든지 할 때는 화폐가 필요하지. 그럼 내가 또 이 유니스 어른이 시내에 볼일이 있어 간다 하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 자비가 필요하고. 그럼 현금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리 심어서 보리 수확하고 벼 심어서 벼 수확할 때는 1년에 2번밖에 수확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매상을 하거든. 정부가 사간단 말이야. 물론 자기가 팔 수 있는 거리가 남았을 때. 그럼 그 수확을 했을 때만 팔아서 화폐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근데 돈이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돈이 필요하잖아, 화폐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화폐에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시장에 가서 팔아서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작물 재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폐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채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원예 작물을 많이 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포장이라든지 부산 진시장에 가면 청과시장이 있어요. 그 야채라든지 이런 걸 팔 수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화폐를 바꿔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고구마를 심기도 하고 감자를 심기도 하고 상추나 고추 이런 걸 막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벼와 보리를 심을 때 벼를 예를 들면 모내기 할 때 바쁘고 그 뒤에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벼를 할 일이 없고 조금 줄어들거든. 그럼 이때 보면은 배추도 심어야 되고 무도 심어야 돼. 그러면은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심으니까 또 노동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필요하면 할수록 사람이 바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농촌도 자꾸 이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그 전에 농촌은 별로 안 바쁘다가 이런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은 영화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죠?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책을 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고, 전기가 들어오면 뭡니까? 전기세를 내야 되고, 전화가 필요해서 전화를 놓으면 전화비 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리해지는 일들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한 화폐가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 있기 위해서는 화폐를 마련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런 농업노동의 특징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벼농사와 벼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예작물과 재배가 관계되는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생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농사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단위로 해서 이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을 했는가? 6월달이면 제일 바쁠 때입니다. 57년 6월달인데 모판에 피를 뽑는다. 그 다음 덜 익은 보리를 벤다. 그러니까 이제 모판은 보리가 아직도 수확되기 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 5월 말에 그 보리를 수확하고 이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4월 말쯤에 모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판과 보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고르기도 한다. 풀무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땅고르기. 그 다음에 보리 타작을 한다든지, 뭐 농사 관련된 논두렁을 수리한다든지, 물을 이제 논에 뭡니까? 물을 대야 돼. 6월달이니까 모내기 되니까 물을 대려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신기, 타작, 그 다음 장작이 뭔지 알죠, 그죠? 땔감, 이런 걸 가져온다든지, 논을 간다든지, 장에도 간다, 무수확한다. 상문이라고 있는데 이제 상가. 그때는 이제 오늘날에는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를 치르지만 나는 집에서 다 했거든. 그럼 집에 할 때 그 동네 사람이든지 이웃 동네 사람이든지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런 이제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으로 또 초상을 치르거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뭐 하는 거 하니까 청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명록 이렇게 작성하고 부조 들어오는 거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주면 나중에 자기 집에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달 단위의 생활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또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걸 하루 지낸 것들을 좀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현숙이 홍진이 이제 조금 숙지막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일기 읽다 보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설을 따라 놓은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이 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딸인데 홍역 들어봤죠? 홍역. 애들 어릴 때 열라고 하는 건 이때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홍진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조금 숙지막하다는 것은 이제 좀 가라앉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봄배추에 물 비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를, 숫돼지를 팔았는데 돈을 얼마 벌었다. 그 다음에 수중불하게 이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돈을 정월에 달지 않고 무디기금으로 2만 원에 매입한다. 무디기라고 하는 것은 퉁쳐서 우리가 뭐 돌무디기 하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자밭을 북돋운다. 밭을 이렇게 돋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포의 약국 할머니 오신다. 뭐 문선의 모두 온다. 그러니까 누가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죠? 농사 짓는 일도 하기도 하고, 뭐 돼지 파는 것도 하고, 뭐 애 집에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이렇게 바쁜 거예요. 어떤 날은 비가 온다.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들어누워서 잔다. 뭐 자다가 일어나서 뭘 한다. 뭐 이런 게 그렇고 주로 이제 오전에 뭘 한다. 오후에 뭘 한다. 이렇게 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9시에 뭐 한다. 10시에 뭐 한다. 10시 10분에 뭐 한다. 굉장히 우리는 시간 단위를 아주 세밀하게 썼는데 이 시절의 농촌 사람들은 오전에는 뭘 한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눈 경우만. 밤에 뭘 한다. 이렇게. 그만큼 시간에 오늘날에 비하면은 그렇게 촉박하게 살지는 않았다. 시간에 쫓기듯이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괜찮아요? 재미는 있어요?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뿐이죠, 이게.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건 예외적인 건데 이제 비료를 옛날에는 화학 비료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 만드는 이런 비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게 이제 비료를 이렇게 주는 걸 시비라고 하는데 갈아 엎다, 디빈다, 낸다, 시비한다, 운반한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많이 나와요. 일기에 보면. 거름낸다, 뭐 갈아 엎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여기 보면 뒷밭에 고추 심으려고 퇴비 내고, 퇴비라고 하는 것은 거름이죠, 그죠? 거름을 내고 인분요 치고, 인분요가 뭡니까? 똥오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식 그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있는 걸 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퍼낸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가린산 가리, 이거는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 이를 뿌린다. 뿌리고 우경, 서로서 밭을 갈고 고를 탄다. 고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 일기를 읽다 보면 이 뭔 말이지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이 시절에만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아마 3주체에는 이런 말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 지금하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옛날에는 그래서 이 똥오줌을 그름으로 많이 썼어요. 화학비료가 이렇게 그 오늘날 같이 많이 쓰이기 전에. 이 인분요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조선 후기부터 많이 쓰죠. 조선 후기부터. 왜냐면은 사람의 그 똥오줌이 굉장히 독해요. 특히 오줌이. 만약 작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배추 같은 거 심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걸 똥오줌 바로 주잖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주지 못하고 옛날에는 보면 이 똥오줌을 방금 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인분열을 친다. 이걸 그 화장실에서 가져 나와가지고 어느 밭 한 구석에다가 탱크 같은 걸 만들어요. 탱크를 만들어 거기 부어놔요. 그러면 그 가스 같은 게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난 이후에 밭에 가서 뿌려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않으면 작물이 이리 있으면 작물 주변에
오줌 같은 게 있으면 작물 주변에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작물에 안 가고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이게 스며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이 인분료가 많은데 가서 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한명초등학교에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 또 보면은 이 위생조합이라는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면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공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또 가져. 그러면은 그 화장실 칠 때 보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화장실 이렇게 쳐야 되거든, 계속. 오물이 많이 거치면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옛날에는 뭐 퍼세식이에요, 퍼세. 그 누는 대로 그대로 다 있거든.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죠?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도 요즘은 잘 없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덜어내면은 가정집도 이렇게 치울 때 돈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므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죠,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뭐 돈이 안 들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 영희 동생 시집 가는데 따라갔다가 온다. 이게 이제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아오는 길에 개금고개, 저 부산에 가면 개금이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서면에서 이리 오는 고개거든. 거기에 있는 위생조합, 오늘날 치면 어쨌든 뭐 하수종말 처리장 비슷하게 이런 오물을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분료 한 자동차를 주문하고 기거한다.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부지런해. 이런 것도 다 동네에 있는 것마다 다 가지고 와서 모아놨다가 자기 농사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도 해요. 뭐 소를 갖다 개량한다든지, 이 보면은 그 소를 가지고 농업용으로 또 쓰는 거죠. 팔기도 하고. 옛날에는 주로 시골에서는 소를 농업용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제 식용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 고를 판다, 또 이 도난당했다, 누군가 가서 훔쳐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를.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우리 청소한다. 뭐 돼지나 소를 교매한다, 새끼 낳는다, 뭐 판다, 구입한다, 이런 단어들이 일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사 짓는데도 필요하지만은 돼지 같은 거는 집에 음식 먹고 남은 걸 가지고 먹이 키워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거든. 팔아 목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의례 중에 하나 예를 보려고 해요. 의례는 뭐 결혼도 있고 제사도 있고 조상 생기는 것도 있고 초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누이 해순의 결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6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50몇 년 전이죠.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결혼하시 계시면. 혹시 부모님 나이가 50대 한 중반 됐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했던 시기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부산 서구라고 하면 부산 대학병원 있는 그 근처예요. 항록다방에 가서 양가가 만났다. 뭐라고? 상견례지. 이 상견례인지 중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그 자리에서 누이 여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 생랑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당사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시킬 가족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빠죠, 오빠. 누이가 결혼을 하는 거니까 오빠로서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돈 쪽에 누가 나왔겠죠. 양가가 만나가지고 누이가 저 집 남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가족들끼리 좋습니다. 결혼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날에 결혼식 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봉채, 손님 접대 장보기를 한다. 이게 이제 뭐 결혼과 관련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봉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12월 27일 날 하고 12월 8일 날 처음 만나고 5일 뒤 14일에 이제 이런 결혼을 하기 위한 뭐 이래 뭐 사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사돈댁에 누가 올 거기 때문에 장을 보고 이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과 결정하고 난 뒤 한 5일, 6일 지났습니다. 그 봉체가 오고 여기에 이제 온천장에 고모나 친척들이 오겠죠. 이웃도 오고 오후에 봉체가 도착합니다. 그게 15일이에요. 그럼 일주일 만에 결혼과 관련되는 이런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매부될 사람 양복을 맞춰주는데 어디 가는 거 하니까 구포의 서울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8일 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쌀하고 송아지를 장에 내다 판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뭐 지금도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겠죠. 빌리는데 이때는 집에 있는 뭔가를 팔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숙부한테서 돈을 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본다. 어머니 등 친척이 남포동하고 구포에 가서 장을 본다. 그러니까 작은 장은 구포에 가서 보고 큰 장은 남포동 쪽에 그 남포동이라는 말은 아마 충무동 쪽에 장에 이제 갔을 겁니다. 이런 큰 장을 갖다 시내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매부 양복이죠. 양복 찾고 친척들이 와서 이제 부조를 한다. 부조는 무슨 말인 거 알죠? 부조금 오늘날 우리가 돈을 주로 주는데 이때는 햇물이에요. 다방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모는 찹쌀을 10대 가져왔다. 그 다음 누구는 떡을 해왔다. 뭐 누구는 또 돼지를 잡았다. 뭐 누구는 또 술을 가지고 왔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때는 이 큰 일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부조들이 햇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조 명부에 이렇게 적어 놨으면 누가 술을 가져왔다, 누가 뭐 떡을 해왔다 하면은 나중에 그 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갚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27일 날 누이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8일 날 보고 한 20일 만에, 그죠? 결혼식을. 그때는 이제 남자가 여자집에 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전통이 남아가지고 여자 고향에 여자가 친정 쪽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예를 들어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한 부산에 와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뭐 불편하니까 뭐 서울에 사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늘은 맑고 날씨는 따시고 식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런 이제 자기 감정을 일기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동생 시집을 갔다. 누이 시댁 데려다 주고 온다. 오빠가 이제 데려다 주고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그때 아버지가 아마 이때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오빠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갔다가 이제 친정 나들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한테 인사를 자기가 또 시키기도 하고 이제 한다. 결혼식 끝. 이러면 한 달 만에 뭐 가서 양가 만나가지고 결정해서 결혼식 끝.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진행이 됐죠. 60년대 한 중반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히 보면은 마을 내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인근 마을이나 구포나 아니면 양산 쪽이나 아니면 대저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걸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구포, 수정, 구포장, 산성, 공예부락도 산성이죠. 산성에 공예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 뭐 고암이라고 해서 체가인데 어딘가니까 물금에서 낙동강 건너면 그 김해 상동이에요. 거기에 고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에 가기도 하죠. 이 처가에는 여기 보면 누이 옥순이 혼사 관계로 이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제가 이 마을에 조사 갔다가 이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저도 가기도 하고 양산도 가기도 하고 물금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분의 이런 행동 변경을 확인할 수 있고 왜 그랬는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지하철도 있고 차도 많고 자가용도 있으니까 어디 편리하게 가죠. 그냥 옛날 사람들은 어디 잘 못 갔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다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 일기에서는 이야기해 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가 일 안 하고 쉴 때는 뭐 했을까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로 생각해 보면 일을 참 많이 해요. 노동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1905년 를 전쟁 이후예요. 를 전쟁 이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야 서양과 싸워가지고 이겼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체구도 작은데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서양 사람들하고 맞짱을 떠서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지배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걸 보여주면 국민에게 세금을 잘 내겠지.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도 온천장 같은 거 있죠. 온천. 이런 것들이 그때 개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때문에 개발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도 어딘가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생기겠죠. 돈이 좀 있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유니스 어른은 보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제 관광을 주도하고 계획도 짜고 여행할 때 이렇게 회계도 하고 계산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휴식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또 이제 다닐 때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는 여행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뭐 친구들끼리 가는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도 여행은 좋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가더라도 몇 명만 다니지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잘 안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딘가로 이제 구경 가기 시작하는 게 일기에 보이는 게 59년도에 요 만덕에 가면 병풍암이라고 있어요. 알죠? 그죠? 여기에 이제 놀러 갑니다. 여기 자주 가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시외로 가는 것은 보니까 66년도에 표충사 가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돼요. 표충사 밀양에 있잖아요. 밀양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녔던 데를 보니까 표충사도 있고 성류굴도 있고, 성류굴은 울진에 있죠. 울진. 보경사는 포항이에요. 그다음 울산이라든지 경주, 진해, 통도사, 뭐 성남사, 서울도 갑니다. 서울에 자식들이 있어서 서울에 자주 가기도 하고, 울산 중복되는, 울산은 공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구경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는 초등학생은 경주를 가요. 그럼 중학생은 뭐 예를 들어 송리산 같은데, 아니면 뭐 백제유적지 같은데, 뭐 요즘엔 그 80년대 이후에는 뭐 독립기념관 같은데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면은 송리산 같은, 설악산 같은데, 그냥 구경하러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됐어. 우리나라 자랑할 만해. 국가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루트를 만듭니다. 경주 하면은 불교 도시잖아. 석굴암과 불국사 가서 다 붙어보고 나면, 이야, 우리나라 뭐 대단해. 이런 걸 느끼지. 그럼 국가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설악산 가가지고 그 진짜 좋은 단풍과 경치를 봐봐. 야, 우리나라 땅 좋아. 이런 마음이 애국심이 생기게. 그런 걸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수학여행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있다가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민주화되고 또 개인이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아까 아빠하고 이제 전국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즘 같으면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그죠? 뭐 블로그 같은데 아름다운 곳에 찾아다닌다든지, 누군가가 뭐 TV에서 소개해 주는 대로 따라간다든지, 이제 굉장히 자유롭지. 지금은 자유로운데 한때는 국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행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도 이제 일반 관광객도 울산을 간다 하면은 울산에 그 중화학공업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와,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받고 오는 거죠. 그렇게 받고 오면서 선물 하나씩, 기념품 하나씩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가 때 이 어르신은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를.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옛날에는 영화관이 잘 없었어요. 구포도 영화관이 제일 많을 때 3개인가 있었어요. 구포도. 근데 이 뭐 대추마을에 영화관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농협이 지금의 농협 같은 게 있었는데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영화를 보여줘요. 뭐 좀 큰 동네는 가면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쳐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공짜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농촌 지도서라 해가지고 뭐 이런 또 그 계몽하기 위한 뭐 우리가 위생을 철저히 하자, 뭐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계몽 영화 같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 미공보원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미문화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대청동에 저기 시내 용두산공원 뒤에 가면은 지금 근대역사관인데 거기가 옛날에 미문화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어쨌든 미국 문화를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문화를 잘 배우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보원에서 영화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포라든지 동네라든지 동네에 있는 처가가 이제 초롱 쪽에 살다가 동네로 옮게 되는데 이 처가가 있는 동네 가면은 동네극장이라든지 이런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서 이제 영화를 봅니다. 서면에는 태화극장, 북승극장 지금은 있나요? 태화극장, 북승극장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극장들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뭐 풍운의 경격, 동해 김선달, 뭐 허녁기는 백조, 팔도강산, 2번 산, 007 2번 산다. 이 중에 아는 영화 있어요? 007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영화, 이런 그런 영화. 이런 영화들이 아주 재밌었는데 이 팔도강산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김정순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희갑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팔도에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럼 팔도에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뭐 부산,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허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허장강이 지금 누구가 아버지지? 허준호. 맞다. 허준호의 아버지. 지금 허준호? 잘 몰라? 좀 오래된 배우가? 이 허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로 노는 거니까 밀수꾼으로 나와요. 밀수꾼. 그래서 부산 하면 밀수로 유명한 도시. 이 시절에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영화를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일기의 어떤 개인의 일상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고, 이제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 아까 봤던 게 초상이라든지 무슨 슬픈 일당의 위문이라든지 누가 해갑, 한갑, 생일 이런 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을 나눠 먹고 술을 나눠 먹고 그럽니다. 이제 이럴 때 자기가 불려서 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천마을 위에 마을 화잠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하고도 이 오타가 났네요.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기 관계를 갖다가 맺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차를 이야기했는데 이 우차가 자기의 어떤 돈 벌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때 이제 소그룹마라고 부르고 아마 부친 때부터 이제 이걸 사용했는 모양인데 장에 갔다 올 때는 보면은 자기 개인이라든지 공용 화물을 운반해주고 이제 구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부역에도 이걸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차가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갈밭에서 아까 소신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했죠, 그죠? 조합도 결성합니다. 조합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꼼꼼해가지고 마을 일을 많이 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마을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하고 새마을 운동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장. 오늘날도 반장 있죠? 여기 반장 있죠. 그래서 뭐 불학회의라든지 반장회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보좌합니다. 이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골에 가면 있는 마을의 대표자가 이장이잖아요. 마을 이장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69년부터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통장은 도시에 통이 있을 경우에 그게 통장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장으로서 이런 뭐 이장, 보조, 급료를 받기도, 급료를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걷어서 줘요. 지금같이 뭐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을 부담금, 마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될 돈을 이때는 직접 걷었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걷는 일을 이 반장이 합니다. 그리고 잡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구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이장이라고도 하고 구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악의 정기총회를 열기도 하고 지역사회개발계, 이번 일기에 있는 내용이네. 불악의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역사회개발계 서기직을 사표를 제출했더니 수리되지 않고 겹쳐서 통장직까지 맡게 되어서 가정일에 여간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집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일기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새마을운동하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자기 농사일도 짓고 많이 하지 마을 일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이 어르신에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마을이 잘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비료 출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비료를 받아와 가지고 배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관료다 보니까 이장이나 통장을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이 온다든지 농촌 지도소에 이런 관료들이 오면은 접대를 해야 됩니다. 뭐 농촌 지도소에 오면은 뭐 닭을 삶아서 백숙을 해줬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불러서 오라 하면은 교육받으러 오라 하면은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개발계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불악 영농회 총무 겸 간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을의 공적인 일도 이분이 많이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시절에는 계모임이 많았어요. 지금 혹시 학생 친구들하고 무슨 계모임 이런 거 하나? 계모임 한다는 것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갈 때 쓰기도 하고 이런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잘 없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네. 옛날에 이 마을에는 보니까 이런 개들이 많았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사회개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록계, 검정계 이런 건 검정초등학교, 자기 초등학교의 모임, 위층계, 친척들, 구경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게, 그 다음에 이 얼충년생 친구들 모임계, 그 다음에 문중 모임계, 전체 문중 모임계, 그 다음에 이나게라가 사이들, 동수들이죠. 동수들 모이는 게, 그 다음에 소주계라 해가지고 술을 담아요. 그 술을 담아가지고 이걸 팔아요. 그 팔아서 그 돈으로서 이제 이 계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내에 이런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관계가 막 이렇게 얽혀 있겠죠, 그죠?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농사도 짓기도 하지만은 놀기도 하고 노는 모임도 있고 나무 이렇게 상록계 이런 거는 나무와 관계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연료 같은 걸 마음대로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 검정산에 누군가가 와서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훔쳐가기도 하거든. 이걸 지키는 거야. 이런 데 모임들도 많고. 그 뭐 예를 들어 동창회 이런 거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그 시절만 있는 모임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내에 이런 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바깥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근데 이 어르신은 이런 계모임에 주로 회계 담당을 많이 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을의 회계도 담당하고 이런 모임의 회계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유니스 어른의 개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절에 농사는 어떻게 지었고 이 마을 사람들 여가는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지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대천마을은 1980년대까지 농촌 사회였습니다. 진짜 포장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동네였고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전통적인 분위기, 아까 계모임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 유니스 어른은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진짜 부지런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심부름도 우차를 가지고 심부름도 많이 하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농촌 지도소와 연결되어서 실험 재배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 품종이 있으면 벼 품종을 만들면 곧바로 재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우리 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임상 실험하듯이 벼를 이렇게 계속 재배해서 이 땅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하면은 일정 소득을 갖다가 자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갖다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을 내에 이런 뭐 서로 노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인간관계도 하고 반장, 통장 같은 공적 활동도 하고 여러 모임들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 어른의 그 활동은 이제 농업에 주로 종사해야 됐고, 그리고 그런데 자식들은 90년대 후반에 마을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자제분들도 어릴 때는 농사 일을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후반 오면서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자제분들도 거기에 맞는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농업은 이제 손을 떼고 그렇게 이제 변화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기 동네들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농사도 더 이상 지을 수도 없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 마을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첫 시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